민주당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를 강행 처리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위례 개발 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7개 사건을 조사해 조작임을 입증하고 이를 토대로 검찰로 하여금 공소를 취소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현행 국정감사 조사법 제8조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국정조사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정조사 대상에 올린 7개 사건은 대부분이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안입니다. 대장동 일당이나 김용 씨, 서해 사건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2, 3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대북송금 재판도 한시적으로 중단되긴 했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국정조사 대상이 아닌 사안인데도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대놓고 법을 어기고 있지만 여권 내 어느 누구도 제동 거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북송금 사건의 1, 2, 3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돈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사례금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연합 파티 등을 강조하며 기소가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런 문제가 있으면 재판에서 다루면 될 문제입니다. 대통령의 최측근 김용 씨는 항소심 유죄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피고인 신분으로 6월 보궐선거에 나가겠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재판 없애기 시도를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민주당도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은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강행한 것은 앞 정권의 정치적 박해로 몰아 지방선거에 활용하고 이 대통령 무죄 만들기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통과시킨 사법 3법도 이 대통령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사심제로 헌법재판소가 이 대통령 사건을 뒤집을 수 있고 이 대통령 임기 동안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직접 임명하면 퇴임 후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법 왜곡죄 도입으로 검사와 판사의 소신 있는 수사와 판결까지 어려워졌습니다. 이제는 법을 무시하는 국정조사까지 합니다. 지나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대한상의가 상근 부회장을 포함한 주요 임원 3명을 해임 면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초 상속세 관련 대한상의 보도자료에 인용된 영국 단체의 통계가 가짜 뉴스라고 질타한 뒤 일어난 일입니다. 잘못된 보도자료를 낸 대한상의의 책임은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주요 경제단체의 임원 10명 중 3명이 한꺼번에 옷을 벗을 정도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일을 잘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였으면 더 큰 오류가 있었어도 별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대한상의가 해당 보도자료에서 과중하다고 지적한 현행 상속세의 문제점은 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인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부 합산 과세 등에 대해 전향적 개편으로 상속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실효세율이 60%에 달해 기업 승계를 가로막는다는 대한상의의 지적도 재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입니다. 그런 정책 이슈를 다룬 보고서 내용에 틀린 것이 있다고 해서 임원을 대거 경질한다면 앞으로 누가 목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한마디 하자 산업통상부가 대한상의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도 했습니다. 그 뒤 한경협은 주당 최대 10건까지 내던 보도자료가 2월 이후 한 건에서 3건으로 급감했고 대한상의는 거의 4주 동안 0건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그나마 내는 자료도 정책 비판이나 재언 대신 사과문과 업무 협약 같은 내용뿐입니다. 노란봉투법, 상법 3차 개정안 등 주요 법안에 대해서도 경제단체들은 입장이 없다고 합니다. 입틀막 아닌가요? 경제단체는 경제계 입장에서 정책을 분석하고 정부에 애로사항을 건의하는 일을 합니다. 때로는
정부 입장에서 듣기 싫은 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 정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제안도 많습니다. 앞으로 상당 기간 이를 기대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정대철 헌정 회장이 집권 여당이 행정부에 이어 사법 3법으로 사법부까지 장악했는데 유일하게 야당이 할 수 있는 국회 상임위까지도 다 가져가 장악하려 한다면서 폭주하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러면 권위주의 독재로 가는 것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크게 노하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헌정회는 전직 국회의원 1,100여 명으로 구성된 단체이고 정 회장은 민주당 의원과 상임 고문을 지낸 원로입니다. 국회는 2000년 이후 대체로 제1당이 국회의장,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나눠 맡아왔습니다. 나머지 상임위원장 배분은 의석수 비율에 따랐습니다. 국회 운영이 다수결로만 이루어지면 승자 독식이 불보듯 뻔하니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여야 모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21대 총선에서 압승하자 예결특위 포함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식했습니다.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후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임대차 3법, 공수처법 등을 일방 처리했습니다. 정 회장이 상임위 독식은 절대 여당과 대통령, 나라에도 이롭지 않다고 한 것은 이런 면을 염두에 둔 말일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민주당의 폭주 속도가 더 빨라지고 범위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한 달 회견에서 협치를 강조한 다음 날 민주당은 야당 요구를 무시하고 법사위를 가져갔습니다. 새 정부를 꾸리기 위한 정부조직법 여야 합의를 여당이 깨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은 집권했다고 마음대로 해선 안 된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거의 모든 법안을 일방 처리 중입니다.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를 자신들 마음대로 바꿨습니다. 오는 5월 말 시작되는 22대 국회 후반기에는 다시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권을 잡을 때마다 상임위를 독식하니 국민은 점차 이를 기억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장인들 출퇴근 피크타임에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걸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만 65세 이상 국민이 받고 있는 도시철도 무료 승차 혜택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를 넘기기 위해 잠정 대책으로 논의되는 것이지만 그동안 해법을 찾지 못한 무료 승차 문제를 개선할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도시철도 무료 승차는 1984년 시작됐습니다. 당시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66세 정도였습니다. 지금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3.7세로 올라갔습니다. 1984년 당시와 비교하면 이제는 70대 중반은 넘겨야 노령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70세가 돼도 노인 소리를 듣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인구는 국민의 21%인 1,084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들의 무료 승차로 전국 도시철도의 적자는 심각합니다. 국민 5분의 1이 무료 승차를 한다는 자체가 정상이 아닙니다. 65세 이상 모두가 완전 무료 승차인 나라는 드뭅니다. 일본 도쿄는 할인 또는 정액권 혜택을, 영국 런던은 비혼잡 시간대와 주말에 한정의 무료 혜택을, 미국 뉴욕은 밤값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 도쿄는 70세부터 혜택이 적용됩니다. 나이와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 적용하는 한국의 방식보다 이들의 방식이 수명 연장과 건강 수명, 고령화 추세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출퇴근 시간대 이용 제한을 시작으로 무료 승차 연령 상향과 수혜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이미 대구시는 지하철 무료 이용 연령을 66세로 높이면서
70세 이상은 시내버스도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지하철 무료 연령은 5년에 걸쳐 70세로 높인다고 합니다. 연령을 높이는 대신 수혜 범위를 늘려 반발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무임 연령을 70세로 올리면 연간 1,500억에서 2천억 원의 지하철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무료 승차를 반값 할인으로 전환해도 경영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지하철 무료 혜택이 사라지면 고령층 활동이 10에서 20%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순한 이동 문제를 넘어 노인의 고립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노인 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무료 혜택까지 축소하면 고통과 반감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줄일 수 있는 정책 연구가 필요한 것은 물론입니다. 민주당이 25일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위를 열고 증인 102명을 단독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대북송금 사건 등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신분을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국정원 블랙 요원까지 증인 명단에 넣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들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특검으로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국정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 대상으로 올린 7개 사건 대부분이 법적으로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회가 독자적인 진실 규명을 위해 하는 조사는 가능하다는 국회법 해설서가 있다고 하지만 수사검사를 국회로 불러 조사하는 것은 명백히 사건의 소추에 관여하는 행위입니다. 또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조사를 통해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해왔습니다. 애초 이번 조사도 이 대통령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를 위한 모임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위법 논란이 일자 뒤늦게 공소 취소 목적은 아니라고 하지만 누가 믿겠습니까? 민주당 국조특위에는 이 대통령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의원 여럿이 위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서해 공무원 사건 피고인인 박지원 의원도 포함됐다가 교체됐습니다. 피의자 측이 수사 검사를 불러 조사한다니 보복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들이 조사 결과라고 내놓은들 국민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떳떳하다면 재판을 받겠다고 나선 것이 상식입니다. 기소가 잘못됐다면 무죄가 나올 것입니다. 민주당은 2차 특검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수사 대상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2차 특검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자신들도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이제는 관심 있는 국민도 거의 없습니다. 앞서 3대 특검은 500여 명이 6개월간 수사해 12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을 확대한다고 더 나올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